네, 공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흘째 공천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경기 인천 지역 단수 추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홍익표, 고민정 의원 등을 단수 공천하는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잠시 뒤에는 전략 공천 심사 결과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광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이요. 어제 서울 단수 추천 후보 발표했고 오늘은 총선의 또 다른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 지역 등의 단수 추천 후보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경기 14곳과 인천 5곳, 전북 6곳 등 모두 25개 지역의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1차로 36개 지역구 면접을 진행했던 경기, 총선에서 여당이 탈환을 노리는 수원벨트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특히 쏠렸는데요.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수원벨트 5개 지역구 가운데 3개 지역구가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경기 북부에선 의정부 갑 공천을 신청한 전희경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용산 참모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단수 후보에 포함됐고 안철수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3개의 의석이 걸린 인천의 단수 공천 지역은 모두 5곳입니다. 현역 배준영, 윤상현 의원은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명단에 포함되며 이른바 명룡대전 성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 원칙과 함께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 우리 당 지지율이 높은데 후보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진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전에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단수 공천 지역 10곳, 경선 지역 14곳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에서는 서초을의 홍익표 원내대표, 또 광진을 고민정 최고위원이 단수 후보로 발표됐고 강원 원주갑에선 현역 송기현 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PK 지역에선 부산 사갑 최인호, 경남 김해갑 민홍철, 김해을 김정호, 양산을 김두관 의원이 각각 현 지역구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잇따라 중진을 차출하며 영남권 격전지로 떠오른 낙동강 벨트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하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입니다. 잠시 뒤엔 경선 없이 당 차원 단수 후보를 지정하는 전략공천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 등의 이유로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18곳 가운데 일부 지역의 공천 윤곽이 드러나는 건데요. 계파 갈등 뇌관으로 떠오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인데 최종 결정은 미뤄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일부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등 친명 중진 용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 평가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컷오프 가능성이 큰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제3지대로의 탈당 등 이탈 가능성을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3지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르면 이번 주에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라고요? 네, 어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며 현역 의원 5인 체제를 구축한 개혁신당, 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6억 원가량을 배분받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4명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의 보조금에 그쳤겠지만 양 의원 합류로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공관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늦어도 19일까지라고 시한을 못 박은 가운데 외부 인사 영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3지대 공천 칼자루를 쥘 공관위원장으로는 당사자의 부인에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계속 거론됩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정치행보에 본격 돌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전에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선출된 조 전 장관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내 제3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통합정당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국민이 연합하라면 그렇게 노력하고 또 경쟁하라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전공의 협의 회장이 공개적으로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줄사직으로 이어질지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투표에 돌입해서 사실상 단체 행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의사들이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연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전공의 협의 회장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할지 말지 투표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네요. 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박단 전공의 협의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20일 사직서를 낼 예정이라면서 수련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달 동안 근무한 뒤 다음 달 중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는데 정부가 개별로 사직서를 낸다 해도 사전에 공모했다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 수장이 사직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나머지 전공의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 새로 근무하게 되는 인턴들도 병원과의 계약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의대생 단체는 동맹 휴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찬성이 많으면 집단 휴학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미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전국에서 걸기대회를 진행하고 집단 행동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뭡니까? 네, 중앙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근무 시간을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를 확대 배치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공의 전담 권익보호 창구를 3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협의회장의 사직서 의사표명에 대해 필수 의료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준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믿고 뜻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이른바 집단사직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가짜뉴스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당국과 함께 학생들의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계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가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성모병원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사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홍재호 인턴에 대해 병원 차원의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홍 씨는 그제 유튜브를 통해 의사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수련 병원들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순항미사일은 신형 지대함 미사일의 시험 발사였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순항미사일 발사는 바다수리 6형의 검수 사격 시험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바다수리 6형이 1,400여 초 동안 상공을 비행하고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측의 북방 한계선, NLL이 근거가 없다면서 자신들이 인정하는 영역을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바다수리 6형은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제 무기인 KH-35를 복제한 기존 대함미사일 금성 3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신형 지상 대해상 순항미사일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호위함과 쾌속정 등 우리 측 전투함선을 거론한 것으로 미뤄 신형 미사일은 목표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순히 성능 개량했다기보다는 소형이면서 고기동하는 우리 해군의 신형 유도탄 고수함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인근에서 우리 함정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대해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NLL을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복해 거론한 만큼 서북도서의 긴장도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집결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과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RFA는 지난 13일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김일성 광장에 오와 열을 맞춘 형체가 포착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RFA는 또 이런 정황은 평양 동쪽의 미림 비행장에서도 나타났다며 미국의 우주항공국과 해양대기청이 이달 초 미림 비행장을 촬영한 야간 위성사진에 감지된 불빛을 바탕으로 광명성절을 맞아 야간 연습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체제 결속과 내부 동원을 위해서 김일성 주석을 활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동향이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김일성을 투사한 전시 최고사령관, 사회주의 대가정 어버이, 사상 지도자 이미지를 이용해서 김정은 우상화와 권위 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닌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모델로 삼은 데 대해선 이 김일성 시대 북한 경제가 김정일 시대보다 나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1명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별로 1,9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63건이고 이 가운데 12건은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네,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전략강화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당초 2시 정도의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3시 이후로 발표가 늦춰진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네, 스포츠입니다. 네, 발표가 오후 3시 이후로 늦춰졌다고요? 네, 전력강화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밀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자택에 머물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대표팀 감독이나 코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수 선발이나 대표팀 소집 등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이번 안건은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평가입니다.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에 대한 최종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
의결 기구가 아니어서 오늘 오후에 회의 내용을 정 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최대한 빨리 거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이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축구협회 임원진이 회의를 열고 뜻을 모은 뒤 그제 정 회장에게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요청했고요. 유임의 무게를 두던 정 회장도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한 발 물러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경우 많게는 10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협회는 계약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위약금 규모 등을 따지는 법적인 검토에도 이미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요르단전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의 이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 측에서 오늘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요르단전 바로 전날 대표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찍 식사를 마친 이강인과 황인범 등 일부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자 주장인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한 매체가 손흥민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고 또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 측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먹을 날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클린스만 감독까지 있었던 건 축구협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팀의 수장인 감독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한 팀인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보면 대표팀 감독의 책무가 나오는데 대표팀 감독은 선수의 합숙 훈련에 대한 생활 지도와 인권 및 안전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팀 내분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감독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경질 여부가 곧 결정될 것 같고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요.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 대표팀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알려졌죠. 충격과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갑자기 선수들 간의 다툼 소식이 전해지고 축구협회가 이걸 바로 인정하면서 인터넷에서는 감독 경질 여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부터 여러 가지 음모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이 문제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박찬하 축구 해설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축구인으로서 상당히 좀 착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면으로 드러난 이상 네.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또 많은 그렇죠. 분들이 실망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예. 다만 우리가 직접적인 목격자도 아니고 그리고 사건의 재구성 같은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억측으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 간다거나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 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대신해서 이곳에 여론이 집중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요. 저 더 매체, 더 선이라는 저 매체가 우리도 축구 전문 기자들이 많고요. 언론사도 많은데 저 언론사가 어떻게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선지는 대중적이긴 합니다만 대표적인 유럽의 황색 언론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스포츠 전문, 그러니까 축구 전문 기자도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아시안컵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저 기사가 처음에 올라오게 됐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알아보셨어요? 미스테리의 시작인데 아마 유력한 거는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그 기사가 작성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축구협회에서 전력 강화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발표 시간이 애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 경질 여부가 제일 큰 쟁점일 텐데 어떤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시안컵을 우리가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한데 현재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자택에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이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결과가 속 시원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는 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화위원회 자체가 어떤 강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기 그렇다면서요. 때문에 오늘 결과를 통해서 좋은 결과로 도출이 되기만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크리스만 감독의 어떤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기기에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돼서 이 봉합이 되고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크리스만 감독이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냥 대표팀 감독으로 계속 앞으로의 그럴 임기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안은 어쨌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아시안컵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크린스만 감독이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대표팀과 동행했던 모습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역량이라든가 존중결여라든가 태도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로 여길 만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린스만 감독은 두고 기술위원장을 경질하고 또 코칭 탭을 물갈이하면서 새롭게 포장시킨 듯한 인상을 주면서 대표팀 감독과 동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강인 측에서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라고 또 입장을 발표했고 변호인을 통해서 발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목격자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사건의 재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한 것도 대한축구협회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조속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는 건데 대한축구협회가 크게 봤을 때는 매우 신중치 못한 그런 인정이었다는 생각이 강하고 굉장히 어리숙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부러 이제 이런 이슈를 터뜨림으로 해서 지금 자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집중포화를 좀 다른 쪽으로 돌려보기 위한 여론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전말을 좀 보면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같은 이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탁구를 치러 갔고 손흥민 선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경기 전날 저녁 식사가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좀 의미를 뒀던 걸까요? 일단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이라든가 프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팀이 하나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같이 뭉쳐 있을 만한 시간, 그러니까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선수들이 같이 시간을 보낼 만한 때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훈련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 미팅 시간 정도. 이 정도 시간에서만 서로 얼굴을 이제 맞대고 그리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팀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서로 뭐 친목을 다질 수도 있고 하나로 뭉칠 수도 있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크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좀 풀어졌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크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대표팀의 기강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식사 시간 같은 경우도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냥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와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이제 선수들에게 맡기는. 대부분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크린스만 감독은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에게 이제 자율성을 강조했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서도 선수들이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마음껏 하게끔 하는 이런 결과까지도 이어져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식사 자리도 그래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밥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쓸 수 있게끔 아마 이렇게 팀이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손가락 탈구 사건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당시 때 그 정확한 사실은 여부는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지금 거의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강인 선수도 처음에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알려진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이 펼쳐지기 전날이죠. 그렇죠. 네, 전날 저녁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에 좀 충돌이 있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몸싸움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에 부상이 있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부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저희가 확인해야 되겠죠. 손가락 2개를 지금. 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요르단과의 준결승 경기가 끝나고 나서 했던 인터뷰와 이제 결합을 시켜보면은 예.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대표팀을 함께 할 수 없지 않을까. 네, 감독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사항들을 돌이켜보고 손흥민 선수의 얘기를 맞춰보면 어느 정도 내 얘기가 맞춰지는 구석이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툼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다쳤다. 네, 여기까지는 확인이 가능하고 이 사안들을 대한축구협회가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인정을 했다. 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감독의 역할을 좀 짚어볼게요. 그 자리에 크리스만 감독이 있었고요. 크리스만 감독도 그 충돌한 장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만 감독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 네,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결국에는 방관이거든요. 네, 그라운드 내에서의 방관뿐만 아니라 이제 선수단을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방관자였던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네, 크리스만 감독이 돌아보면은 요르단과의 그 준결승전 전에 SNS에 게시물을 올립니다. 네, 대표팀 감독이 그러니까 그런 큰 대회 도중에 SNS에 게시물을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어떤 이례적인데 게시물을 올렸었나요? 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팀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예. 식의 게시물이었는데 예. 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돌아보면은 근전날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구나라고 팀이 추측할 수가 단합해야 있는 한다. 거죠. 팀이 단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SNS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술적인 방관뿐만 아니라 그런 매니지먼트로서의 방관 역시도 이제 크리스만 감독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모든 집단이든지 문제가 없는 집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단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봉합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오롯이 그 팀과 그리고 또 그 상급 그 팀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지도자의 목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두 선수 모두 정말 우리 축구 대표팀의 주축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갈등을 겪고 몸싸움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어느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벤투 감독 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 이강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 영상을 좀 찾아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It's not a question to improve. It's a question of decisions, nothing else. So I don't know why the questions are every time about individual players, not a collective things.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잘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이 너무 강인이한테만 가면 강인이한테도 분명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경기장에서 이강인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왜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지 않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했거든요. 그때 왜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안 쓴 겁니까? 당시에 이강인 선수와 지금의 이강인 선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적극적으로 기용이 됐으면 좋겠지만 코칭 스텝이 판단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우리 팀에 적극적으로 기용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기량이 그 당시 때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막 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반열에 오르기 전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물론 당시에도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대표팀에서 확실하게 주전으로 자리매김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인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팀을 계속 발전, 계승시켜 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월드컵 직전에
이강인 선수가 뭐 투입됐으면 좋겠지만 예. 그런 투입 시점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에 있어서도 벤투 감독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제 당시의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강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선수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예능에 출연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마음속에서 이강인 선수 이제 모두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이강인 선수를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봤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를 돌아보면 아마 파울로 벤투 감독은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팀의 통제력을 잃는 상황을 주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주도적으로 이 타이밍에서 이강인 선수가 필요해서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관중들의 그런 함성에 의해서 이강인 선수를 왜 투입시키지 않느냐라는 외부 요인에 있어서 벤치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건 역시도 팀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둘 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애정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갈등이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팀 내 갈등이 아시안컵 대회 기간 내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외파, 국내파 선수들의 어떤 좀 갈라짐 현상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추측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단이든지 친하게 지내는 구성원들이 있고 그리고 친하지 않은 구성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친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표팀의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어떠한 결과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대표팀 내에서도 서로 친한 선수들이 있을 거고 친한 집단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는 뭐 사이들도 있을 거고 뭐 가깝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나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수들 모두 다 훌륭한 선수들이고 뛰어난 선수들이고 다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서 경기력으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경기력으로 이어졌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 대표팀을 돌아봤을 때 이번 아시안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지만 2023년에 있었던 대표팀 경기들은 그래도 괜찮게 흘러왔고 그리고 지난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보란듯이 성과를 냈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런 결과도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락커룸 안에서 선수들끼리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밖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실제로 우리 대표팀 사이에 과거 경기 때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안에서 봉합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걱정이에요. 일단 두 선수가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화해했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고요. 뭐 들리는 보도는 지금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서 잘해보자라고 했고 또 이강인 선수도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두 선수가 당시 자리에서 이미 화해를 한 것으로 그런 기사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한축구협회라든가 또 크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앞으로 대표팀을 이끌지 여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끔 팀에 있어서 기강을 잡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가 역시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당시의 문제로 인해서 선수단끼리 어떤 더 큰 문제가 있었는지 경기력 저하에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뭐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두로 이제 선수에게 뭐 경고를 한다거나 이런 스텝을 밟아가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대표팀이 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크린스만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거든요. 크린스만 감독의 책임은 결국에는 대한축구협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의 방향 자체가
지금 바깥쪽으로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 있습니다. 예, 결국에 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축구협회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게 또 있잖아요. 정몽규 회장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력, 영향력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도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지 않고 뽑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은 대한축구협회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대한축구협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누군가의 독단에 의해서 집단 자체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냉철하게 채찍질을 저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의 선임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은 제가 자리가 있을 때마다 대한축구협회의 책임,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결국에는 문제의 본질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쪽으로 화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당장 이제 북중미 월드컵 예선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월 달이 되면은 3월 중순에 태국과의 홈 경기 그리고 태국과의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6월이 되면은 싱가포르 원정 그리고 중국과의 홈 경기를 통해서 월드컵 2차 예선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빨리 이 대표팀을 추스려서 좋은 팀으로 다시 갈 수 있게끔 상황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회의가 끝마쳐졌는지 그리고 대표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은 입장 표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시급한 거는 대표팀이 잘 갈 수 있게끔 좋은 방법을 그들이 찾아내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대한축구협회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소문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이 확인이 안 된 보도가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의 탓을 정말 강하게 하고 싶은 게 정말 순진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거나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들이 받고 있는 여론의 포화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이 두 선수를 사지로 내몬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좀 나쁜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수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하든지 잘 이게 해결이 돼서 우리 축구대표팀 더 강팀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듣습니다. 3월 중순 봄 날씨가 어떤 날씨가 확 변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눈비는 오후 늦게 잦아들겠지만 퇴근길에는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창밖을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던데 지금 눈이 좀 그친 겁니까?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도 진눈깨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다시 하늘이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전에는 오전에 오던 비가 한방눈으로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만 해도 봄이 오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계절이 겨울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도로 여전히 영상권에 머물고 있지만 기온이 떨어지는 퇴근길에는 내렸던 비와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퇴근길에는 평소보다 감속 운전하는 등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종일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비구름이 점차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을 비롯해서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미 20cm가 넘는 눈이 쌓인 곳이 있고요. 오늘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륙에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눈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만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게 개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젖은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눈과 비가 내린 곳에서는 모두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반짝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예상됩니다.
이 주말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당분간 영하권 추위와 고온 현상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시설물 점검과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앞다퉈서 격전지에 지금 단수공천 후보자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늘 서울 서초을의 홍익표 원내대표, 또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최고위원, 또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 등 10개 지역의 단수공천 대상자 발표했고요.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장관, 경기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경기 수원정의 이수정 교수 등 25개 지역의 단수공천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거대 여야 정당이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최고위원,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 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맞대결 벌이게 됐고요.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 역시 경남지사를 지내고 지역구도 옮겼죠. 김태호 의원과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자, 여야 지도부 오늘도 상대를 맹비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민주당이 비선을 동원해서 대장동식 공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문모 의원이 페북에 긴 글을 올렸죠. 이재명의 경기도 팀에서 비선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식의 의혹 제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 그분들을 제끼고 꼽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필요한데 한순간에 이런 관권 선거 문화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55일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 3차 공천 심사 결과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수공천 지역을 발표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서초을, 고민정 최고위원, 광진을, 또 양산의 김두관 의원 이렇게 공천을 했습니다. 정호김 의원께서는 오늘 이 단수공천 지역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낯익은 사람들이 꽤 그렇죠. 많은 것 같고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친문 인사들 뭐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고민정 전 대변인은 무난하게 광진구 을이라는 곳이요. 정말 총선 때 보수 정당이 기세 등등 할 때도 광진구 을하고 구로 을은 민주당이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정말 양지 중에 양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고민정 의원에게 줬다라는 것하고 지금 이 공천의 결과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략적 공천 발표하잖아요. 5곳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아유, 그 내용 잘 모르는 모릅니다. 척하세요. 아니, 공관위 우리 예. 공관위하고 이제 전략 예. 공관위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해석도 전혀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로요. 자, 3차 공천 심사 결과 오늘 예상대로 발표된 나온 거예요? 지금 1, 2, 3차인데요. 예. 1차 같은 경우도 거기에 문재인 정부 때 박수현 전 홍보수석 그렇죠. 예, 예. 단수 공천을 받았고 2차 때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좀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약세 지역에 있는 지역들 공천이 됐었고 예. 지금 이제 3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좀 나왔는데요. 특징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고민정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청와대 대변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기사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저도 기자할 때면 그렇게 각을 잡긴 하겠어요. 하지만 친명과 친문 또는 뭐 친명과 비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차 이루어질 때까지 뭐 여당도 그러겠습니다만 적합도 조사 같은 걸 다 하거든요. 해서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1위 후보와 뭐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뭐 20포인트 이상 나거나 그러면은 단수 공천이 되고 경쟁력을 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도 그런 설명이 다 됐고요. 오늘 특징을 보면 또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그렇다고 우리 김두관 의원이랄지 김두관 의원 나오네요. 현역 의원들이 다 지금 공천을 뭐 단수 공천이 됐으니까 사실상 받은 거라고 보겠죠. 김정우 의원 뭐 저기 우리 민홍철 의원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전 유심히 본 거는 이제 저희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5군데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현역 의원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인데 다 경선 지역입니다. 예, 그럼 호남 지역은 다 경선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이제 일단 광주가 벌써 5개가 다 됐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현역 의원이 있지만 경쟁자가 같이 공정한 경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원희룡 전 장관 공천한 국민의힘 공천 내용 좀 보겠습니다. 경기 분당의 안철수 의원, 수원정의 이수정 교수 등 25개 지역 단수 공천 대상자 발표했네요. 제일 눈에 띄는 지역이 어디예요? 수원의 그 박문규, 이수정. 이수정 교수? 뭐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결국 반도체 벨트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이루느냐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다가 또 일각에서는 그 지금 강남 을에 그 공천 신청을 한 이모 비서관이 결국은 수원 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저 반도체 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뭐 한두 군데 빼고는 큰 논란이 없는 지역에 지금 단수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국민의힘의 그 공천의 클라이맥스는 TK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기 보니까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도 나오네요. 전희경 전 의원이요? 근데 저 의정부 갑이잖아요. 근데 전희경 전 의원이죠. 그 요번에 공천 신청한 사람 중에 비례대표 의원이 요번에 컷오프가 됐다 해갖고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의정부 갑이라는 지역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그 양지라고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마 이제 그 소위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라고 볼 때 단수 공천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공관위의 인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자 저기 원희룡 전 장관 인천 계양구에 출마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도 계양을에 출마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죠. 대표가 이미 의지를 밝혔고 그렇군요. 그 면접까지 공관이 가서 면접도 그랬잖아요. 봤습니다. 그렇지만 당 전략 차원에서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글쎄요. 그 가능성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관위에서 아직 대표를 공천을 안 줬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대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러면 원희룡 장관 벌써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의사 출신이죠. 수십 년 있었다고 하면 그분은 그럼 다른 데로 빼는 겁니까? 아예 그냥 낙천이 된 겁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은 시작을 안 했죠 아직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했듯이 무슨 뭐 김건희 라인, 한동훈 라인, 윤핵관 라인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라인이 뭐 1차 때 보니까 어느 라인이 작동한 곳이 하나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기에서 수원의 박문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지적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해서 결국 개혁신당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분이 산자부 장관을 3개월을 채 못했습니다. 이게 국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로지 총선에 내보내겠다고 경력 쌓아준 것밖에 뭐 있습니까? 이런 공천들 국민들께서
뭐 왁 발표한다고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지역 주민들 보고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호배 의원께서 앞으로 이제 TK 지역이 최대 관심일 네. 거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TK 지역 면접이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영남 지역 다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특히 대통령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금 공천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PK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정치 예. 그리고 부산시장 이런 사람들을 재배치를 그랬죠. 해가지고 예. 낙동강 벨트 낙동강 재배치. 벨트를 이제 사수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지역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네. 이 재배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은 네. 낙동강 벨트를 완전히 이제 그 독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TK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수도권에는 소위 용산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뚜렷하게 그 공천을 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목이 지금 집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자, 영남권에 과연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얼마나 또 이 공천을 받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일 임종석 전 의원 공천 여부를 놓고서 계속 그 답이 없어요. 일단은 임종석 전 의원은 거듭해서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고, 근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또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제3지대로 나간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친명, 찐명을 심는 행동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큰일 날 거다. 그러겠죠. 신문 같은 경우는 2002년에 등장해서 거의 22년 동안 민주당을 주도해온 이제 정치 세력인데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아니면 또 재집권에 실패하는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정치 집단인데 20년간 할 만큼 했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어떤 실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시대적 역할은 끝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소임을 다 했으면 좀 스스로 물러나주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친문 같은 경우에 시대 역할이 끝난 것 아니냐,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잖아요. 예. 그런데요. 네. 민주정당에서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우리 당원이시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예. 서로 저는 사견으로 봅니다. 아, 사견이다? 아니, 그럼요. 무슨 뭐 지도부에서 논의된 것도 아니고 저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뭐 이렇게 지도부 회의에 참여하는 멤버도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게 어떤 전체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친문 3선 도정환 의원 청주 흥덕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 아마 예비 후보로 등록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내 분위기하고는 다른 개인 여러 말씀들이 사견이니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 일단 유인태 전 총장님 같은 경우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 아마 유인태 총장님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 저도 그때 선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메머드 정말 모든 후보들의 진영을 다 끌어안으면서 메머드 선대위를 만들었어요. 예. 벌써 2년 훨씬 지난 얘기지만 근데 이게 굽뜨다 보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대표가 후보 시절에 얘기한 거는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선거 전에 캠페인에 임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했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공천하고 대입을 시켜버리면 맞겠습니까? 그 공천이라는 게 지금 당에 공천 관련된 기구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공관위가 있고 전략공관위가 있고 후보 검증위도 있었고 네. 이 신청위도 있었고 지도부가 또 최고위가 있고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특정인의 입김으로 모든 공천을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문학진 전 따라서- 의원 아시죠? 압니다. 제가 기자 때 취재했었습니다. 예, 문학진 전 의원 비선 농간에 흔들리는 당이다 이렇게 막 강도 높게 비판하던데.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제가 기자할 때 뵀었고 그 뒤로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시니까 아마 이번 출마가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마지막이라는 판단도 제가 뭐 섣부르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 워낙에 이분이 원조 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이번 지난 대선 말고 그 지난 대선부터 도왔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조 친명이다 보니까 아마 가까운 사이고 호영우지하는 그다음에 연락해가지고 근데 지금 문학진 전 의원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본인이 뭐 섭섭함이 있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천이라는 민감한 문제니까. 근데 대표가 말씀하신 그 뭐 수치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당에서 조사하는 거지 이거를 무슨 비선이 조사합니까? 그건 아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표는 신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약간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인재근 의원 있잖아요. 그갑 3선. 불출마하면서 이제 김남근 변호사 이야기 나니까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참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근 의원은 누구 배우자신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근태 의원.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는 김근태 전 장관님의 배우자고 김근태 장관께서 거기서 한 3선 정도 하셨을 겁니다. 그 민주당 상임고문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문도 당하시고 뭐 민주화의 투사시죠. 그러니까요. 인재근 여사님도 이제 그 뒤에 그 지역에 나가서 3선을 하셨는데 본인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대표에게 불출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을 대표께 추천하고 뭐 지금 이제 김남근 변호사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이긴 한데 일단 아름답게 또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봤으니까 이제 정호빈 의원께는 저도 민주당 얘기 좀 물론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많이 물어볼 거고요. 자,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먼저 임종석 전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인사기 때문에 제가 제3의 관전자로서 그 보는 제 소견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전략 공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지금 공천을 신청한 게 문제라는 이야기 이전에 이미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탄생에 나름대로 그 공헌한 사람은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전략 공천 지역인데 왜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데다가 지금 고민정 같은 경우는 그 광진 의뢰 주면서 그거는 제가 볼 때 같은 친문 인사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서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총선 끝나고 4개월 후에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향후 대선이라든지 지금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라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도 있고 후보 검증위도 있고 전략 공관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굳이 당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원로가 이게 어디 민주당이냐 이재명의 당이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김건희 추천, 뭐 한동훈 추천, 윤핵관 추천. 그래도 거기는 세 주류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단일 공천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스러운 그 의혹의 눈이 지금 그 일반적인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당황했어요. 우리 정 의원께서 저랑 친분도 두텁한데 김건희 라인 그런 라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당에 대통령 배우자 라인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자기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비명, 친문도 모자라서 친명도 제거하고 오로지 찐명만 남긴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이 들 만큼의 지금 공천을 하고 있으면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 의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윤핵관 라인, 한동훈 라인, 김건희 라인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한 내용인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저는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
공천이 네.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를 보여줄 과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든다면은 저 지역은 경선을 해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이 단수 추천이 됐지? 내지는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 공천에 대해서 유권자 인식이 어떨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식적인 지역에서 지금 단수 추천을 한 것이고 향후에 이제 경선이라든지 또 소위 대통령실에 벌써 주모 비서관, 이모 비서관은 너무나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못 갈 겁니다. 그런데다 엄연히 3당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4년 전의 시행착오를 똑같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양당 모두 시스템 공천 이야기 하잖아요. 네.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시스템 공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 라인, 윤핵관 라인, 친윤, 비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걸 하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공천을 하면서 거기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붙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시스템 공천은 무슨 시스템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을 하려면은 아예 AI 보고 하라 그러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알겠습니다. 거죠. 지금 저희 강남벨트 단수공천 현황 중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저 송파 갑 지역의 이제 석동현 전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일단 컷오프 됐어요. 근데 당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한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지역구 원래 김웅 의원 지역구잖아요. 네. 근데 김웅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김웅 의원이 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차고 그 김웅 의원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김웅 의원이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이건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기존의 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안영환 전 의원도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경선으로 할 거로 알았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이 석동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말이 40년 직이지 이미 뭐 같은 학번이라는 거 외에 과연 친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무튼 이 지역 얘기는 간간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실제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를 또 나중에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좀 국민의 상황을 볼까요? 국민의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정당 국민의힘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습니다. 딱 국민들한테 발표한 거죠. 기자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당대표가 김경률 비대위원 손을 붙들었어요. 딱 손을 치켜세우면서 마포 의뢰는 김경률이 나갑니다 해버렸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뭐 수리 식기 전에 관우 장군 비유하면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런 라인이 돌아다니는 얘기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시스템 공천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순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지금 순방 일정을 연기했어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여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 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낙을 앞두고 돌연 연기를 해서요. 그 외교 관계와 또 국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를 부담스러워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뭐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대단한 결례입니다. 큰 대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국도 양해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번 건은 그런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봐도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지금 외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연기했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외교가 우스워지는 거죠. 정우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정우 의원 시절에 이제 통일외교안보 쪽에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자 이게 지금 윤건영 의원은 이게 결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례입니까?
제가 보더라도 결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흘 전에 지금 연기를 신청했던데 그럼 진작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예.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생이 중요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그 점은 이해가 가는데 네. 그러면은 오래 전에 이미 그 약속을 하고 일정을 잡았을 텐데 그때도 이미 총선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기간이라는 것은 예. 이해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벌써부터 야권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로 네. 가기가 뭐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대외 활동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예, 예. 지금 의심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의심과 그런 인식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부부 동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예, 공식 예. 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대통령 혼자서라도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는데 이게 외교적으로 만약에 혼자 가면 더 큰 결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호입 의원도 결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민주당은 대단한 결례다 이거. 예. 이게 일단 뭐 선후 관계를 보면은 우리 야당이 문제를 삼았다기보다도 대통령 이게 취소가 되면서 이미 뭐 좀 설들은 있었나 봐요. 우선 대통령실 주변에 기자들 사이에. 그러다가 취소가 되니까 언론에서 이런 분석을 쏟아냈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스캔들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부담 때문에 총선에 악재가 될까 봐 안 가는 거 아니냐. 전격적으로 나흘 전에 이게 먼저 분석 기사 많이 나왔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냈죠. 근데 우리 국민들 볼 때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제가 외교부 출입기자도 해보고 청와대 출입기자도 해봤는데요. 네. 전 이런 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예정대로 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리고 예전에 물론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전직 대통령들도 순방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메르스나 코로나 무슨 천안함 사건 이럴 때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도 못 내면서 관계자별로 내놓는 게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의사들 정원 확대해가지고 발표한 게 오늘 어제 일입니까? 이미 예고돼 있었고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생의 문제 이런 얘기 꺼내던데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통령께서는 그 정말 수해로 국내에서 대참사가 날 때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가면서 대통령이 달려갈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 거기에 대한 부담이요. 그 부담 그리고 그런 여론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 이런 거 다 고려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제가 뭐 내막을 대통령 속을 안 들어갔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언론이나 보통의 상식을 가진 분들이면 그렇게 좀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추측을 하죠. 이번에 그 녹화 대담에서 대통령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정말 사과는커녕 유감 표시도 안 했어요. 박절하다, 아쉽다 이 말씀만 했습니다. 이게 해소는커녕 더 악화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순방 간다고 또 등장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안 보이시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런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안 나오실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은 정말 이 중요한 외교라고 지금까지 16번을 나가실 때마다 정말 이 영업사원 1호로서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왜 안 가신 겁니까? 나흘 앞두고 벌써 현지에는 우리 기업들 다 가 있고 현지 외교팀 선행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교관들이 이런 일 세상에 처음이다. 대한민국 외교사에 창피하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해명을 하시고 적어도 국가 지도자이고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면은 총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생과 총선 이런 거와 외교 좀 구분을 해가지고 국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야당 대변인입니다만은 간곡하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독일, 덴마크 순방을 갔다면 이게 총선에 큰 부담이 됐을까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 독일의 경우가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그 혼자서라도 가서 그 소위
실용 외교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하는데 예. 외교에 있어서 소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적어도 야당으로부터 이런 공격의 빌미를 받지 않는 적어도 안 가실 거면 연기를 할 거면은 그런 대비를 좀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숙대에 숨었다. 대통령의 국정 탄압이었던 지역 균형 발전. 마이크. 약간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겠죠. 이해 안 가세요?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라면 민주당의 어떤 사실상의 지원으로 조국 씨는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저는 조국 수 말고 조국 행동을 할게요. 기자 여러분, 준비되시면 제가 입장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요거 약간 올릴 수 없나요? 수나 이야기를 듣고 회장 이야기를 듣고 네네. 배지를 달 수 없게 하는 게 맞다. 일단 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몇 가지 저도 한 말씀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포로 이동하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네, 구 기자님.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게 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15일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GDP가 1.9%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 1.4%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서 밀린 건 외환 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2.3%, 일본이 0.9%로 한국이 다시 앞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과 형제국이라고 불렸던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그동안 우리와의 수교를 거절해왔는데 이번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이제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는 국가는 유엔 회원국 중 시리아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카리브해의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6.25 전쟁 때도 한국을 지원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59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후 북한과만 수교하고 한국과의 교류는 단절해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 형제국을 자청하던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두 나라 주 유엔 대표부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우리나라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유엔 회원국 중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쿠바는 코로나 이전 우리 관광객이 매년 14,000명이 방문하고 교역량도 2022년 기준 28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교류가 적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반발과 방해 공작 가능성을 고려해 물밑에서 수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쿠바와 상주 공간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아파트에서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상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경남 고성 지역 행사에 참석하려 어제 통영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명단에 언론인 수십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쿠팡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에 기자와 PD 71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자 2명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회부 팀장급 기자였는데 사유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은 권 변호사가 암호명이라고 주장한 대구센터라는 표현이 실제 인사자료에는 없고 노조직함 항목도 임의로 추가하는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 자료를 유포한 권 변호사를 형사 고소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들 대부분이 소속된 대표 직능 단체인데요. 한 달에 2만 원인 조합비만 따져도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대형 조직인데 현직 이사장이 각종 자리에 앉게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사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 서류봉투에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들어있습니다. 조합원 A씨가 지난달부터 연임을 시작한 차모 이사장에게 건넨 현금 가운데 일부입니다. A씨는 조합 이사 자리를 받기 위해 3천만 원을 마련했지만 임명받지 못하고 몇 주 뒤 돈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돌려주세요. 그냥 마음 비우겠어요. 그래. 알았어. 돌려주세요. 통장으로 연결됩니다. 붙이기도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에도 시간에 한번 와 만나서 붙이고 가져가. 그냥 붙여주세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리를 대가로 돈을 준 데에는 이사장 측근의 꼬드김이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1,000만 원에 감사를 가라고 얘기 듣고 지금 자리 못 받아 난리들이야. 부대표는 다 억대짜리. 나도 못 가. 조합원 B씨는 이사장의 또 다른 측근에게 조합 산하의 복지법인 이사 자리를 약속받고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요구 조건까지 더해 모두 2,500만 원을 이사장에게 건넸지만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건넸던 돈도 미처 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B씨는 호소합니다. 10층에 있는
지무실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안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500을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이들은 이사장이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50여 개의 보직을 대가로 조합원 한 사람당 최대 억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마치 가격표가 붙은 것처럼 어떤 자리는 얼마다라는 이야기가 조합 안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자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돈만 그렇게 지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명에 나도 좀 했으면 좋은데 안 해주면은 음해를 할 수 있는 건 있겠죠. 이사장의 측근인 본부장도 금전으로 자리를 사고 파는 건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사장과 측근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오늘 금융당국이 신속히 조치하지 않아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이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에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려다가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에 대해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보관하던 농가 보급용 벽시가 무더기로 곰팡이 피해를 입어서 쌀 수급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한 저장 창고에서 곰팡이의 일종인 진균이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전북 지역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던 신동진 벽시의 30%인 약 300톤이 진균의 피해를 봤다고 관계당국이 분석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의 농협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에 더해 국립종자원의 대체 품종 비축분을 공급하면 쌀 수급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요즘 최근 들어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야외에서 캠핑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텐트나 차 안에서 난방장치로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는 사고가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캠핑용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50대 4명. 1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틀어놓은 무시동 히터가 화근이었습니다. 1년 뒤에는 경남 합천에서 차박하던 부부도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잠을 자다 똑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등을 연소시켜 내부를 데워주는 무시동 히터.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인터넷에는 제품은 물론 각종 정보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정부가 표준화된 인증 제품과 중요한 부분들을 주의사항 같은 걸 미리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쪽 제품의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 시키는 겁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하는데 불량 제품이 많은 만큼 KC마크를 확인하고 설치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 시즌에 맞춰 한 달간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보기를 바닥에 설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닥과 천정에 간격을 떨어져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캠페인을 지금 SNS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무시동 히터는 편의장치로 구분되다 보니 규제도 없고 안전 기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1년을 고려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문객 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을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어린이날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시작을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 200만 선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방문객은 개장 첫 해 65만 명, 그리고 지난해 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완벽하게 해소된 지난해 방문객이 오히려 감소했고 애초 기대한 방문객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레고랜드 측은 개장 첫 해 방문객 통계 자료는 교통량과 통신망 사용량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산한 수치라며 실제 집계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개장 1년 만인 지난해 5월 누적 방문객 100만 명 돌파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속적인 투자로 방문객 수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150만 명이 다녀간 화천 산천어 축제 등 문전성시를 이룬 지역 겨울축제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무엇보다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등 지역에 미치는 상생 효과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세비가 투입됐고 그거에 가장 큰 주장을 했던 거는 지역 경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뭐 관광객도 오지 않고 뭐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뭐 공개하지도 않고 파악도 되지 않는 뭐 그런 총체적인 좀 난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공식 개장 2주년을 맞는 춘천 레고랜드. 방문객 감소를 타개하고 기대에 부응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4년 후에는 서울 초등학교 6곳 중 한 곳이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배치 계획을 보면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수는 2028년 101개교로 올해 69개 학교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240명인 학교는 한 학년에 학생이 40명, 2개 학급이 개설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운동회, 현장 학습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를 잘 낳지 않고 도시로 모두가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는 농산 어촌 학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구 소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요. 전라남도가 초저출산 분위기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달마다 20만 원씩 18년 동안 출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문을 연 강진 북초등학교입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시설물은 녹슬었습니다. 야구부도 있었던 운동장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곳 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이 없어 장기 휴교하다가 다음 달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전교생이 1000명을 넘길 정도로 학생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갓나아이들은 없습니다. 뭐 이따가도 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없어지니까 저도 쓸쓸하고 쳐다보는 입장에서 좀 난처합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0.97명. 지난 10년 사이 인구는 10만여 명이 줄었고 이대로라면 오는 2043년엔 15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초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장 인구가 유출이 많이 되고 조금 어려운 전남에서 이것을 통해서 전남에서 출생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선 아이가 태어난 뒤 18년 동안 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에서 3명을 낳으면 많게는 1억 3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다 하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청년 이민국까지 만드는 등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지역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슈퍼볼 우승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우승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에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남자친구 트래비스 켈시,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등 우승 주역들이 무대에 서면서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퍼레이드 행사 말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총격은 캔자스시티 유니언역에서 발생했습니다. Well, the only thing I really saw was it become chaotic, and I hea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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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down. 캔자스시티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m angry at what happened today. The people who came to this celebration should expect a safe environment. 현장에는 100만 명에 이르는 퍼레이드 참가자 관리를 위해 800명가량의 경찰 등 법 집행 인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시 당국과 치프스 팀은 각각 약 100만 달러, 약 13억 4천만 원을 기부하며 이번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NFL 통산 4번째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끔찍한 총격 사건의 비극으로 바뀌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 왕조가 새롭게 구축돼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인구 기준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프라보워는 표본조사 개표 결과 득표율이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Kemenangan ini harus menjadi kemenangan untuk seluruh rakyat Indonesia.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한 군부 독재자 수하르토의 사위이자 부하로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유세 현장에 갈 때마다 막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특히 젊은 층을 파고들었습니다. Jadi kalau menurut saya rebrandingnya Prabowo itu memang menyasar big hole keterputusan sejarah di anak muda. 여기에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위 현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 후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 왕조가 펼쳐진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주의의 패배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라보워 후보의 경쟁자였던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최종 개표를 기다리겠다며 승복을 거부했습니다. Saat ini penghitungan partai dan lain-lain terus dijalankan. Teruskan fungsi ini. Kami ingin tegaskan, saya adalah demokrat sejati. 발리를 비롯해 1,300여 개 섬에서 단 하루 6시간 동안 무려 2억 500만 명이 투표에 나선 인도네시아는 개표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때문에 최종 결과는 다음 달 20일쯤 발표되는데 표본 개표 결과처럼 프라보워가 과반을 득표한다면 오는 6월 결선 투표 없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 농구 선수 현주엽 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와 택배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이 급증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7만 3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7만 5천 명, 3.8%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0.9%포인트 상승한 36.4%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서 농축수산물의 할인 지원을 이어갑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열린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 가격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할인 지원을 통해 과일과 오징어 등 값이 불안한 품목을 최대 40에서 50% 할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서울에 사는 모든 임신부에게 항균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4종 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서 용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 대공원에 살던 1965년생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가 59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90살을 넘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공원은 사쿠라가 노령으로 인한 질환으로 집중 치료를 받다 그제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부터 열흘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올해 제74회 베를린 영화제에는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여행자의 필요와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 파묘 등 모두 5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어제는 완연한 봄 날씨더니 오늘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현재 서울에는 비가 모두 그쳤지만 남부지방에선 점차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대설특보 속의 강원 산간에는 이미 20cm가 넘는 눈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젖은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오늘 퇴근길에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반짝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10도 예상됩니다. 이 주말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